그럼 웹 기반 딥러닝 데모를 통해 실습해 보면서 간단히 딥러닝 구조를 조금씩 바꿔보고 학습해 보면서 실제로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구글의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딥러닝을 이해하기 쉽게 모델 구조와 학습 과정을 웹 데모로 구현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제 데이터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예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딥러닝의 레이어 개수와 여기서 히든 레이어 자체를 추가하거나 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별로 뉴런의 개수, 노드 개수도 이렇게 추가하거나 빼거나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델의 레이어 혹은 뉴런의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모델 구조를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학습률을 이렇게 조정을 해 볼 수가 있고 활성함수, 아까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봐봤는데 그 시그모이드 대신에 tanh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써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활성함수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데이터들의 클래스를 구분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형으로 구성된 데이터도 있는 반면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데모 페이지 가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렇게 4가지 데이터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선을 그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선형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 데이터는 사실 좀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XOR 문제처럼 어떻게 직선을 그어서 주황색과 파란색을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형이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 문제에 대해서 그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선을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예 히든 레이어 없이 단일 신경망으로 또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단일 신경망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신경망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 히든 레이어를 3개 추가하고 노드 수도 적당히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잘 바운더리가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레이어를 더 여러 개 둔다 하면은 이러면은 사실 학습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바로 학습이 되지 않고 굉장히 조금씩 천천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학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테스트 로스, 요 테스트 로스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주황색과 파란색이 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레이어 개수 그리고 각 레이어별 노드의 개수들을 조절을 해 나가면서 혹은 러닝 레이트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학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선형 문제는 하나의 층으로도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층으로 구성한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이 불가능하다. 혹은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XOR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신경망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특징을 우리가 직접 인풋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x1 곱하기 x2라는 특징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은 실제로 이렇게 단일 신경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직접 특징을 가공을 해가지고 입력에 넣어주는 것은 앞서 설명을 한 딥러닝 강점 중에 하나인 단순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새로운 인풋을 가공하여 넣어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특징 값들만 넣되 레이어를 깊게 하여서 딥러닝 모델이 스스로 필요한 특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히든 레이어를 한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XOR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잠재적인 특징들을 4개 추출해가지고 이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나산형 문제처럼 XOR 문제 이외에 더 복잡한 형태로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경우는 사실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나산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를 늘리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6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각 히든 레이어별로 노드 수가 7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분포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분포 혹은 문제가 너무 쉬운데 반해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혹은 학습률이 작아가지고 모델을 너무 미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지나치게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참고로 학습 데이터 자체에도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간의 평균 몸무게를 측정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체중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오차가 존재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어떤 날에는 좀 더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두꺼운 외투를 입어가지고 다른 날보다 좀 더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나 아니면은 이상치 데이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 주황색은 여기에 있고 파란색은 여기에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근데 파란색 점이 이상치 데이터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여기에 있는 예시처럼 지금 파란색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바운더리를 구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 너무 모델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주황색 분포가 바깥에 있는 원인데 만약에 여기에도 주황색이 있어 버리면은 지금 주황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고 잘못 예측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모델은 또 너무 복잡해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 혹은 문제가 너무 쉬운데 반해서 모델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 버리는 문제 그런 것을 과적합 혹은 영어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다소 복잡하거나 문제가 어려운데 반해서 모델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아니면 가중치 개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 혹은 학습률이 너무 커서 좀 미세하게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학습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학습을 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델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자체를 제대로 못 해버리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는 물론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낮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소적합 혹은 영어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난이도 혹은 데이터의 분포에 맞게 적합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적절한 학습률 혹은 다른 학습 옵션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 학습률 혹은 히든 레이어의 개수 혹은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 개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선택하는 옵션 값들인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가 아닌 사람이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구조를 선택하고 또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작업 등을 포괄해가지고 딥러닝을 모델링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딥러닝을 모델링을 하고 나서 해당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잘 설계를 하고 잘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분포에 대해서는 이쁘게 삼각형 바운더리를 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학습한 딥러닝 모델들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딥러닝을 학습하면서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선 그리고 뭐 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털이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혹은 그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실제로 얼굴은 어떤 모양인지 뭐 웃고 있는지 그리고 다리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렇게 강아지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입력 그림에 대해서 전부 하이 레벨에서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특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벡터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 예시처럼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다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데이터, 여기에는 이름, 나이, 성별, 국적, 키, 몸무게 등등이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벡터로 이렇게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벡터로 뽑아 볼 수가 있고 문장에 대해서도 자연어 문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할 때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벡터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 0.7, 0.8, 마이너스 1.0, 0.1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을 최종적으로 우린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각 데이터에 대해서 2차원 벡터로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이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2차원 공간상의 그 데이터들을 위치를 시켜서 시각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예시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2차원 벡터로 표현하고 이것을 평면에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 점들이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그 각자 학생분들의 핸드폰에는 그림이 수천 장 이렇게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내 핸드폰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전체 이 이미지 분포만 보고서도 이 부분에는 스포츠, 게임, 볼이라는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는 해변 혹은 휴양지 혹은 휴가와 관련된 사진들이 있구나. 이렇게 분포적으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딥러닝을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벡터를 추출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전체 데이터 분포를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워드 임베딩 또는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예시는 단어들을 3차원 공간의 벡터로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의미에 따라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비슷한 위치 혹은 방향에 나타나고 다른 의미의 단어들은 멀리 떨어지게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처럼 지금 퀸이라는 단어와 킹이라는 단어 뭔가 의미론적으로는 군주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먼이라는 단어와 맨이라는 단어, 성별이라는 단어를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도 비기스트, 스몰리스트. 지금 이것만큼의 차이는 형용사와 그리고 그 형용사의 뭔가 최대치, 제일 맥시멈이 되는 뜻을 나타냈죠. EST가. 그래서 이것만큼의 차이가 있다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빅과 스몰은 서로 반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은 서로 다르게 의치를 하고 만약에 비슷한 관계가 있으면은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벡터로 표현하고 그 벡터를 활용해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국 빼기 서울 더하기 도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빼기 서울 더하기 도쿄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벡터 연산을 활용을 하면은 한국이라는 단어 벡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서울이라는 단어 벡터를 빼고 또 거기에다가 도쿄라는 단어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 벡터에 가장 가까운 어떤 벡터를 찾아서 그 벡터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으면은 우리가 일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의 요 주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직접 워드 임베딩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단어 벡터들에 대해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각자 그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면서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좀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 위키피디아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비교적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것이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특징의 단어들을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봐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공학 빼기 자연과학 더하기 인문학을 하면은 이렇게 게임학이라는 것이
것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랑 더하기 이별을 하면은 이렇게 추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결혼 빼기 육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격돌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결혼에 육아를 빼면은 뭔가 격돌적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딥러닝에 대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구현을 하고, 직접 그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설계를 하고 직접 학습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구현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딥러닝을 직접 구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수업은 컴퓨터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라서 구현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고, 여기에 있는 텐서플로우와 잭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은 모두 딥러닝 모델을 GPU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모델을 설계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 코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이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컴브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해가지고 쭈루룩 히든 레이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피드 포워딩, 그 순 전파를 어떻게 할지를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딥러닝 모델 구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실제 그 정의한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코드와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그 모델에 대해 입력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과 실제 아웃풋과 정답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에러라고도 하는데 이 로스를 계산을 하고, 백워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까 힌트니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식을 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각각 그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들에 대해서 미분값,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분값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사하강법,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경사하강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스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금씩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딥러닝을 학습을 하는 코드는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실제로 인간의 신경을 모사한 것으로 딥러닝은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학습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서 찾아내어 표현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은닉층들을 통과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특징들을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씩 거쳐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결과층에서 결과값을 예측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순전파라고 하고, 그리고 역전파와 그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가중치들의 최저값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딥러닝의 구조와 학습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